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하지만은 국제정치를 전공을 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평소에 느껴왔던 것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치와 갱신과 섬김처럼 오늘 한국 사회 또는 한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의 사실은 핵심 포인트가 그 세 가지 정신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이런 강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잘 아시는 역사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모든 역사의 껍질을 벗기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면 맨 나중에 남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 한국 교회가 영적인 기반을 제공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또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미래 희망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막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외국의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니스트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부정이라고 하는 책, 퓰리처상을 받은 책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주장을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문명들이 존재해 왔었는데 오늘날의 현대 문명처럼 현대 서구 문명처럼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섹스에 매몰돼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의 여러 문명들과 달리 현대 서구 문명은 내세,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붙들려 살게 되고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도구가 바로 돈이고 권력이고 성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서구 문명의 어떤 일반적인 현상인데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한국 사회로 환원시켜 가지고 보자면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증거들은 숱하게 많이 보십니다. 매일매일 보도 속에서 얼마나 돈과 권력과 성이 난무하는 그것이 주인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은 일일이 예를 들어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영적인 이 무장을 시켜주고 어떤 방황하는 영혼들의 길잡이 노릇을 해야 될 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계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 교계의 영향이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계에서 그러한 한국 사회로 선한 영향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교회 바깥의 세상의 영향이 교회 쪽으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약해져 버린 영적인 권위가 약해져 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향해서 어떤 행사해야 될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약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바로 갱신이 필요한 시점이 오늘날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관점에서의 위기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통일이나 평화의 문제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돈과 권력과 어떤 그런 그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접근을 하는 게 한국 사회의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통일을 하면서 외치는데 내심으로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통일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통일을 달성을 했었던 독일 사람들의 그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하게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가 종종 독일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기회가 왔었을 때 그 역사적인 사명을 자신들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알고 그걸 기꺼운 마음으로 수행을 해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통일 얘기만 하면 돈 얘기부터 하더라. 경제적 비용부터 따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차이점은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리고 나의 행복 이거가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의 그러한 시각 속에는 지금이 아니고 미래 후손들의 어떤 세상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이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통일이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우리 시대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이죠. 왜냐하면 우선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 그게 아니고 나. 심지어는 나와 피를 나눈 내 자손들의 행복, 그것도 난 별 관심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엿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됩니다. 그런 이 물질만을 생각하라는 그런 관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길게 보자면은 우리가 그동안 워낙 못 살았습니다. 1950년대 전쟁을 치르고 가난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60년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만큼 됐습니다.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비슷하게 됐고 민주주의도 달성을 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되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담당을 해야 될 때다. 여기에서 교회의 아까 말씀하신 그 갱신의 중요성이 저는 절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길인지 이거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신도들에게 알리고 또 그 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물결을 오히려 내부에서 이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바깥으로 이 확산을 시켜나가는 역방향의 에너지가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위기는 영적인 위기에다가 겹쳐 가지고 한국은 국제정치적인 그 외교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면은 북한의 경우에는 단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에다가 핵을 탑재해서 일본에 이 주둔하는 미군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과제는 장거리 미사일, ICBM이라고 그러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거기에 소형화된 핵을 탑재해서 미국 본토를 때리는 것, 그거를 아직 이루지 못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아주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게 핵실험이고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핵을 5번 실험을 했고 작년만 하더라도 24번에 걸쳐서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그동안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그 과거에는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칠 수는 없다, 칠 능력을 아직 못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앞으로 3년이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공공연하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딱 한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흘려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실제로 대응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대응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화끈한 스타일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겠다고 지금 바짝 조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텀만 누르면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난달 4월 달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서 거기서 협상을 하고 어떤 그 모종의 일종의 이 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옛날과는 달리 아주 공세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고까지 장담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 근데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남쪽을 향해서 보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즉 선제 타격도 감행할 수 있다라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신네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또 이 무역 수지와 관련해 가지고 압박을 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그 경제 제재를 실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시진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동안에 쭉 그 수입해오던 석탄 수입을 중단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선제 타격을 묵인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환구시보를 통해 가지고 흘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핵실험을 하면은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아직까지는 북한의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그러한 전략이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위기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 안보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과제로 이제 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목표는 바로 뭐냐? 평화와 통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봤었을 때 사실은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주변 네 나라들이 실제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변 네 나라가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네 나라가 있는데 이 네 나라 간의 일종의 세력 균형 상태가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통일이 돼서 한반도가 통일이 됐는데 통일 한국 정부가 중국 쪽에 딱 이게 아주 가까워져 가지고 계속해서 일본하고 역사 문제로 싸우고 또 미국하고도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은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후회를 할 겁니다. 차라리 분단시켜 놓은 상태로 그대로 갔었더라면은 나았을 텐데 이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하고 손잡고 자기네들을 포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통일을 시켜놨더니 완전히 우리가 손해를 봐버렸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나라 모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내심 그 나라들의 전략가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통일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교 차원에서는. 그래서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무슨 진보 정부가 됐든 보수 정부가 됐든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외교의 전략은 뭐냐면 이 원심력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은 통일에 협조적으로 나오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주변 국가들이 통일되는 것이 우리 국가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게끔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외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다른 한편으로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대북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남과 북의 주민들 간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들 간에 서로 응집하려고 하는, 서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 힘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